자기의 부채를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는데 저는 4대 6으로 봅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4, 둔화기가 더 오래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저는 6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둔화가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한국 경제 전망을 예측할 때는 제일 먼저 미국 경제 전망을 먼저 봐요. 그다음 미국 경제 전망이 되고 나면 이제 중국 경제 전망을 봐요. 그다음 중국 경제가 전망이 되고 나면 EU와 일본을 봐요.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가 2024년엔 어떻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고 중국 경제가 좋고 그러면 당연히 일본하고 EU 경제도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하려면 먼저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진국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진국들의 경제가 보통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5에서 2.0이라 그래요.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다 투입했을 때 생산해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총액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해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다라는 말은 미국 경제가 아무리 성장을 해봐도 지금 규모에서 1에서 2%밖에는 성장을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미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25조 달러 정도 1년 GDP가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0.015 곱하기 또는 0.002 곱하기를 하면 그만큼을 생산해낸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 근데 내년에 미국 경제를 어떻게 놓고 보고 있느냐? 첫 번째, 지금까지 미 연준이 1년 이상 계속해온 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조금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제 피보팅 할 것이다.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고 미국의 선거가 있으면서 경기적인 전반적인 호황세를 반전시키는 하나의 그 모습들이 나오면 미국 경제는 내년에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미국의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노동시장의 탄탄함을 사실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아요.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가 노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미국 경제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거다라고 하는 예측은 분명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수치상으로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표현을 해요. 기저효과라는 말은 뭐냐면 올해 경제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럼 내년도 경제가 조금만 좋아도 경제 성장률은 올해 대비 내년도 성장률이니까 올해 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내년에 조금만 성장해도 성장률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미국 경제도 내년에는 2.2에서 2.5 정도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넘어서는 성장률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중국을 놓고 보면 중국이 다시 10% 두 자릿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뭐 중진국 함정을 벌써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 7% 갈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기저효과 때문에 중국 역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기저효과가 다 있어요. 팬데믹 때 워낙 경기를 밑에 깔아놔서 조금만 움직여도 성장률 계산하게 되면 깔아앉았던 분의 올해 성장률 변화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니까 숫자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6에서 7%포인트로 나타날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우리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도 2%대 중반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성장을 한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국과 중국 경제가 성장을 할까?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휴전 가능성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 형태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충돌하는 관계에서 협력하는 관계로 옮겨가야 될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거기에는 대만 문제도 존재하고 반도체 문제도 존재하고 배터리 시장, 전기자동차 시장, 뭐 AI 문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묶여져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놓고 보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의 방향에 따라서 내년도 세계 경제는 상승할 수가 있고 또는 정체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한국 경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미중 간의 경제 성장이 높아지면 한국 경제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충돌 내지 보합 관계를 간다면 그 상승하는 높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뭐 국제투자은행에서 아직까지는 내년도 성장률을 내기에는 좀 이르다고들 말하지만 IMF나 OECD에서 내놓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놓고 보면 지금보다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한국이 1.5, 1.4를 본다면 내년도에는 아마 2자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2자를 높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미중 간의 경제적인 충돌보다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세 번째가 사실은 변수예요. 이게 뭐냐면 올해 대통령 선거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을 했을 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미중 간의 충돌이 심해질까 심해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플로리다 주지사 디산티스가 뭐 선전을 하고 있다지만 만약에 디산티스가 아닌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그 대결 양상에 따라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도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들 같이 경제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제 리스크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후자, 즉 경제가 낙관론으로 가지 않고 부정적인 또는 둔화론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둔화론은 시나리오로 말하면은 보통 둔화 아니면 극심한 침체 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왜? 말씀드렸지만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이 풀어낸 돈이 11조 4천억 달러거든요. 월스트리트 추정치예요. 이 돈을 지금 다 회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는 엄청난 소위 말해서 버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버블이 또 만들어졌냐 그러면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부 지적이 되고 뉴욕타임즈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게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전기자동차 같은 신산업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기대감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향후에 산업 구조가 바뀌겠거나 과거에 우리가 디지털 버블이 만들어질 때처럼 AI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AI 버블로 인해 가지고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 왜 안 좋느냐? 앞에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환율 시장에 문제가 있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상당히 좀 곤란한 입장에 있다. 근데 내년에 만약에 AI와 드론 같은 반도체 시장이 필요로 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 즉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더욱더 옥죄거나 상당히 압박을 하게 되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그 여파가. 일단 외환시장에서의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수출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내수시장에서는 구조조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기업들 수익률이 떨어질 거니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제 해고바람이 불겠죠. 고용시장이 상당히 차가워지겠죠.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겠죠. 소득이 줄어들면 원리금 상환이 안 되죠. 부동산 시장이 자산의 70%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불확실해지겠죠.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놓고 볼 때 내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볼 때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순탄하게 지금 고용되어 계시고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때 자기의 부채를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상환을 해가서 빨리 정부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 환율을 고정 환율로 갈아탈 수 있게끔 지난번에도 정부에서는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국민들에게. 원하시면은 변동 환율을 고정 환율로 갈아타게 하겠다. 근데 어느 정도 비율이 변동 환율을
고정 환율로 갈아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디레버리징 활동을 지금 조금씩은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해 두시는 게 해칭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두 번째 방법은 한국 경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비관적이거나 아니면은 비관적이거나 모두가 다 디레버리징을 하시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만약에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을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 같은 거는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대체 투자품을 찾으시라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금을 사도 소득세가 있다. 물론 당연히 20% 정도가 있죠. 근데 ETF라든지 다른 금융상품을 통해서 금을 매입을 하시면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서 그런 디레버리징 플러스 자기의 자산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는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고요. 주식 투자도 어느 정도 좀 더 신중하게 가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경제학자로서 거시적인, 미시 경제학자도 있고 거시 경제학자도 있는데, 저는 거시적인 경제 환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미시적인 것을 보는데, 대부분 숲속에 들어가 버리면 숲을 빠져나오는 데는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하다. 회복 단계로 접어든다, 아니면 더욱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회복 단계로 접어들려면 미국과 중국 경제가 회복 단계로 들어야 된다. 조건은 미중 간의 정치적 갈등 관계가 해소가 되어야 된다. 경제적인 조건은 미국 금리가 인하되어야 되고 미국의 고용시장과 미국 소비자 물가가 2%대에서 놀고 있어야 된다. 중국도 청년 실업률이 떨어지고 새로운 소비시장으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일어나면서 중국의 수출이 어느 정도 증가해야지만 중국 경제, 미국 경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경제도 긍정적인 수출을 기대하고 기저효과에 의해서 긍정적인 경제성장을 예측할 수 있다. 그 확률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고, 왜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당선된다 하더라도 미중 갈등이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부분에서 전혀 협력이 되지 않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만 사태를 놓고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긴장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미국이 피보팅, 금리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급격하게 2%대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 3%로 가다가 2%는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경기의 급격한 회복보다도 서서히 회복되는 루트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그 타임 렉, 인터벌은 한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경기가 회복이 된다 하면 내년 초에, 우리는 내년 말부터 경기 회복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2024년 전망하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매우 어렵지만,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긍정적인 시나리오, 비관적인 시나리오 중에서 지금 현재만 딱 놓고 봤을 때 확률적으로 몇 대 몇이냐, 저는 4대 6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4, 약간 둔화기가 더 오래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저는 6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 대통령 선거 결과 미중 간의 갈등 관계를 보시고 미 연준의 피보팅의 시점을 판단하셔서 미 경제의 회복, 그 다음에 중국 경제의 회복을 보시는 게 한국 경제 전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후자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둔화가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분간은 디레버리징, 자신이 갖고 있는 부채를 떨어내는, 그런데 조금 더 포인트를 두시고, 지금 시점은 증시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안전자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나중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부채 상환이라든지 디레버리징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